요즘에 이제 뭐 하이닉스의 엄청난 성과급이 화제가 됐죠. 일하러 가자. 불락 끄고 일하자. 이제부터 야근이다. 막 그러고 있어요. 네. 이제 문제는 그런 고간이 넉넉한 회사가 몇이나 될까요? 영업이익 42조를 낼 수 있는 회사 없거든요, 사실. 결국은 사람이 귀해질 텐데 사람이 귀해지면 끌어오는 것도 어렵겠지만 묶어두는 것도 어려워질 거다. 사람은 월급 때문에 입사하지만 결국 감정 때문에 퇴사합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너무 명확한. 네, 미래의 통장 잔고를 보고 입사를 결정하는데 떠날 때는 감정 잔고가 바닥나서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정서적 연봉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사로잡을 샤로잡다 시즌2의 진행자 최성훈입니다. 오늘은 샤로잡다의 역대 최고 히트작 중 하나였죠. MZ세대가 생각하는 공정이라는 주제로 조회수 250만 회가 넘는 숫자를 기록했던 영상의 주인공 경영학과 신재용 교수님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구 절벽 시대를 맞닥뜨린 이 한국 기업들의 변화와 현실, 또 정서적 연봉이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한번 깊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신재영입니다. 지난번 출연해 주셨던 이후로 또 경제 현실, 이 직장에 대한 현실 같은 것들이 계속 되게 빠르게 바뀌잖아요. 굉장히 바뀌었죠. 네. 예. 그래서 요즘에 이 취업 시장 그리고 일자리를 선택하는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거시적인 변화를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로잡다 출연했던 게 21년 1, 2월로 4년 기억을 전. 하는데 4년 반쯤 전이었는데요. 지금 분위기 완전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대퇴사 시대라는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했을 때고 22년도에 그 대퇴사 시대 절정이었거든요. 23년부터 슬금슬금 이제 그런 말이 자취를 감추더니 24년, 25년 자 지금은 이제 어떤 시대냐 대잔류 시대라고 합니다. 대잔류 시대. 네. 나가면 춥다. 그럼요. 밖은 되게 춥거든요. 그래서 젖은 낙엽처럼 숨만 쉬면서 살아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혹독한 소위 이제 거의 취업 대란이 발생한 데가 판교죠. 판교. 그쵸. 판교의 IT 회사들. 예를 들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데 보시면 원래 네이버 카카오가 이직률이 꽤 높은 데거든요. 3년 전 대비 자발적 이직률이 네이버는 6%였는데 2%로 빠졌고요. 카카오도 9%였는데 5%로 빠지고 그래서 일단 이직률이 확 낮아졌고요. 젖은 낙엽처럼 버텨내는 거죠. 그리고 신규 채용도 절정기 대비 한 70% 정도 줄었습니다. 그냥 쉼 청년이 50만이다. 60대 고용률이 20대를 드디어 능가했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 지금 보시면은 사실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 고용 통계가 너무 좋아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국가 데이터처에서 우리나라 실업률 2.2%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지금 신문에서 보고 듣는 거랑 너무 다르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환호작약해야 되느냐? 전혀 아닌 거죠. 어르신들이 더 오래 많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 통계는 너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일자리의 질은 통계가 잡아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죠. 청년 실업들은 사실 연령별로 쪼개보면은 상당히 참혹한 상황이 맞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성우님이 아마 90년대 생이실 것 같아요. 네. 제가 항상 90년생들을 가장 안타까워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태어나니? 뭐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90년생들은 정말 많이 태어났어요. 특히 이제 91년부터 95년까지는 70만 명이 훨씬 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지금 취업난을 지금 혹독히 경험하고 계시는 거고 외환위기 이래 최악의 실업난이다. 구인 배수가 0.4라고 하잖아요. 구직자가 100이면 일자리가 40이다.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기본 경쟁률이 2.5대 1이네요. 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 절벽이죠. 많이 태어났던 90년생과 달리 2000년생들은 굉장히 조금 태어났다. 2002년생부터는 40만 명대 출생자거든요. 진짜 그래서 한 이제 10년 사이에 엊그저께 수능을 55만 명 봤는데 그 55만 명 수능 응시자 다시 못 보실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55만 명 수능 응시자 다시 안 옵니다. 이제 2000한 39년 정도 수능은 아마 30만 명대 초반이 볼 겁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저도 이제 어릴 때 생각해보면은 저보다 한 10살, 20살 어린 친구들은 저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쯤 되면 일자리가 흘러 넘치지 않을까 오히려 사람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단 말이죠. 장기적으로 이 인구 절벽 트렌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본의 예를 들면 가장 와닿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18년 격차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을 넘었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비로소 넘었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가 20%인데 저희는 일본은 30%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인구의 절반 이상이 50살 이상이에요. 저희는 이제 50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 2040년이면 역전할 것 같습니다. 스피드상. 근데 이제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늙은 나라가 일본이고 일할 청년이 부족해진 지 오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 소위 노동시장, 고용시장은 구직자가 슈퍼 울트라 갑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일본에서는 구직자들이 면접관을 고르거든요.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누가 나랑 면접 볼지를 그렇죠. 고른다고요? 예를 들면 성우님이 인상이 좋아 보여. 진짜요? 그래서 이제 난 성우님이랑 면접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와, 우리가 네. 생각하는 면접은 사실 면접관 얼굴은 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 볼 수가 없는. 일본의 많은 IT 회사에서 고릅니다. 구직자들이. 그다음에 요즘 굉장히 많은 일본 회사들은 합격자의 부모한테 연락을 합니다. 귀덕의 자녀를 채용해도 될까요? 읍소를 하는 몇몇 회사들은 이제 사직서를 거부하는, 사직을 거부한다는 말에서 굉장히 결기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정말 그건 장난이 아닌 거고 진짜 일본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궁금하신 게 언제부터 네가 말하는 그런 일자리 천국이 오느냐, 그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40만 명대 스타트를 끄는 2002년생들이 이제 29년쯤 취업을 하겠죠 아마.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2030년부터는 느껴지실 거고요. 2035년부터는 지금 일본 상황이 재현될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2035년이면 누구나 다 취업이 쉬워지는 거냐? 우리나라가 그럴 리는 없죠. 인구가 이렇게 줄어도 대치동은 불야성이잖아요. 지금도 메디칼 가려면 갈아 넣어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그런 어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긴 할 텐데 제가 이제 하나 집중하는 것은 이공계 엔지니어들을 얼마나 배출하고 있느냐. 그게 이제 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배출하는 공대생이 최근까지는 한 8만 명 됐다. 이제 앞으로는 그게 한 4만 명대로 줄게 되고 더 나가면 2만 명대가 된다. 중국은 근데 220만 명의 공대생이 매년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도 사실 공대 에이스들은 미국으로 가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은 소위 이공계 석박사 이상 인력들은 회사를 골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중국이랑 딱 비교하시니까 100배, 1000배 차이가 나는 이 숫자가 약간 진짜 막막해지긴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요즘은 다 이제 인재 경쟁도 세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일본으로 우리 취업하러 가시는 그럼요. 분들, 뭐 예. 중국으로 취업하러 가시는 분들 다 많은데, 그럼 크게 보았을 때 이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 생태계가 우수한 인재들을 해외에 또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드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주요 보고서를 보면은 특히 AI 같은 경우에 순인재 유출국이다. 마이너스가 제일 큰 데가 인도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고 그다음 한국이다. 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사실 미국, 중국만 플러스일 것 같은데요. 탈출은 지능순인 거죠. 예. 그런 얘기를 자기 비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이제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닌 게 여러 가지로 일단 첫 번째 경제적인 보상이죠. 그렇죠. 그걸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걸 빼놓으면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공대 에이스들이 왜 미국으로 가느냐? 공이 하나 더 붙거든요. 1인당 평균으로 사실 2억 넘으면 우리나라에서 연봉 킹 등극인데 빅테크 가면 뭐 보통 5, 6억 지금 환율 감안하면 6, 7억 정도가 쉽게 확보가 되는 상황이니까 마크 주커버그 이런 사람은 이제 1억 불을 주고 데려오거든요. AI 초특급 인재들을. 그래서 이제 보상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보상 구조. 소위 의사는 뭐 평생 기대소득이 140억인데 뭐 회사원은 30억이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보상 구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긴 하군요. 네, 그게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저는 단기적으로 해결이 어려우니까 소박하게는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돈도 많이 줄 수 있지만 주식이 오르야 된다. 주식이. 예를 들면 빅테크에서 그럼 다 현금으로 통장에 쏴주느냐 아니거든요. 주식을 주거든요. 근데 주식이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직률이 엄청 떨어졌는데 간단하거든요. 주식을 당장 안 줘요 또. 지금 줬는데 뭐 몇 년 동안 뭐 베스팅 봐라. 걸고. 베스팅 걸어서 나중에 줄게. 뭐 이런 식이니까 일단 묶어놓는 거죠 수갑으로. 보상의 구조와 보상의 수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단기 실적주의죠. 얼마나 긴 호흡으로 내가 연구를 할 수 있느냐. 한 번 말아먹어도 괜찮아. 실패해서 배운다. 실패를 통과해봐. 너 배울 수 있어. 라는 좀 긴 호흡의 마인드로 R&D 관리가 안 되고 좀 단기적인 이제 논문이나 특허 위주의 어떤 굉장히 근시안적인 성과들을 요구하는 문화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국내에 속히 대학원생들 입장에서는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성장 기회가 제한돼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공대를 더 이상 에이스로 안 보는 사회 분위기 저는 이제 심각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뭐 명문고교 입시 설명회 가보시면은 서울대 합격자 수 얘기를 안 해요. 우리는 의대를 100명 보냈다는 거예요. 서울대 안 보여줘요. 이제 그런 세대가 됐구나 정말. 이게 개인 입장에서는 최적의 선택이기 때문에 누가 120을 선택하지 30을 선택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걸 높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특히 정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겠죠. 이제 좀 본격적으로 요즘 청년들이 생각하는 이 보상이 좀 달라지고 있다. 우리가 보상이라고 하면 가장 쉽게 그냥 사실 돈, 연봉, 월급, 경제적 보상이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정서적 연봉이라는 개념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정서적 연봉, 영어로는 이모셔널 샐러리 뭐 이런 이모셔널 샐러리. 네. 붙였는데 내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돈이죠.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예를 들면 나를 서울대학교에 머무르게 하는 힘이
돈밖에 없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서울대학교는 돈이 아니에요. 전교수 평균 연봉이 1억 2천이거든요. 삼성전자 13만 명이 받는 평균 금액이 작년에 연봉이 1억 3천이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1인당 평균 연봉보다 백발이 성성하시는 교수님들도 더 언더페이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직률은 낮아요. 이직률이 저희가 한 0.6%대거든요. 이직률은 거의 뭐 국내 탑티어죠. 너무 낮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희한한 현상을 뭐로 설명할 것이냐? 여러 가지 꿀단지들이 있다. 예, 저를 머무르게 하는 힘이 있는데 이제 그게 돈으로 환산이 안 된다 뿐이지. 굉장히 중요한. 저는 서울대학교가 연봉 탑티어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서 연봉까지 합하면. 내가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업무량과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멋진 것 같고 최고의 동료와 최고의 학생들. 이건 이제 서울대만 갖고 있는 꿀단지죠. 그래서 이제 뭐 요새 서울대학교도 이제 교수님들이 떠난다 이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떠나는 교수님들을 어떻게 머무르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대학본부에서도 비슷한 고민들을 이제 하지 않을까 기업들도 생각을 해본 거죠. 지금은 느끼지 못하시지만 끓는 물에 개구리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은 몰라요. 사람이 흔하니까. 근데 한 10년 뒤면 상황이 확 바뀔 텐데 예를 들면 기아 같은 경우에 22,000명의 생산직 근로자들이 있는데 2030년까지 10,000명이 정년퇴임하십니다. 그거 채워야 되거든요. 사실은.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계속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맷집의 차이만 있는 거지 결국은 버틸 수 없거든요. 채용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건데 그때가 되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람 뽑기도 어려울 거고요. 뽑아도 바로 이직할 거예요.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계속 이직을 하는 거야?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안하니까 이직하는 거죠. 미래가 보장되면 이직 안 합니다. 예를 들면 급여 계속 올라가고 평생 있을 수 있으면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만 있으면 이직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게 충족이 안 되거든요.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가끔은 저같이 나이 든 사람도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제 아들들은 얼마나 더 불안할까? 한 3, 40년 정말 내가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일 일을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돈을 얼마나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급여를 누릴 수 있는 역량을 쌓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주목을 한 겁니다. 돈 좋죠. 저는 원래 전공이 회계학자잖아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돈은 굉장히 힘이 세죠. 2009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조사를 보면은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10억이면은 부모랑 연을 끊을 준비가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돈이 중요한 사람들인데 요즘에 이제 뭐 하이닉스의 엄청난 성과급이 화제가 됐죠. 좋은 의미로 화제가 됐는데 하이닉스 블라인드 보면은 일하러 가자. 블락 끄고 일하자. 이제부터 야근이다. 막 그러고 있어요. 네. 이제 문제는 그런 고간이 넉넉한 회사가 몇이나 될까요? 영업이익 42조를 낼 수 있는 회사 없거든요, 사실은. 결국은 사람이 귀해질 텐데 사람이 귀해지면 끌어오는 것도 어렵겠지만 묶어두는 것도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직장인들을 머무르게 하는 힘이 뭘까? 물론 돈인데 돈 말고도 되게 중요한 게 많은데 이제 그런 쪽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교수들이 사실 급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뭔가 베네핏이 있다 하면은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좀 외람된 이야기지만 교수라는 직업 또 그중에서도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교수시니까 네. 굉장히 특수한 이제 사례이긴 네. 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정서적 연봉이라는 개념이 서울대 교수의 사례 말고도 좀 전방위적으로 요즘 시대에 좀 퍼져 있다라는 어떤 방증 같은 것이 또 있다면 그렇죠. 굉장히 좋은 아주 적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성우님께서. 제 책에도 있는 얘기인데 사람은 월급 때문에 입사하지만 결국 감정 때문에 퇴사합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너무 명확한. 네, 사실은 입사할 때는 다녀보기 전엔 그 회사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연봉이 중요하죠. 그 회사 얼마나 줘? 미래의 통장 잔고를 보고 입사를 결정하는데 떠날 때는 감정 잔고가 바닥나서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감정 잔고라는 말이 참 좋네요. 정서적 연봉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은 비금전적인 보상이라고 했어요. 보통 이제 워라벨이 떠오르실 텐데 워라벨 말고도 많거든요, 사실은. 나를 성장시키는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 그런 리더들 너무 소중한 거고 그다음에 일의 의미도 있죠. 그다음에 요즘 친구들 자율성, 업무 자율성 너무 중요하고요. 조직 문화라든가 이런 추상적인 얘기로 하는데 저는 이게 그게 불만이었던 거죠. 나 회계학 교수인데 이거 한번 내가 환산해 볼래, 측정해 볼래라고 팔을 걷어붙인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서울대학교는 평균 연봉 1억 2천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꿀단지를 환산하면 2억이다. 그러면 이제 3억 2천짜리 이제 월급쟁이가 되는 거고 그럼 이직 안 하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작년 평균 연봉이 1억 3천이었는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일할 맛은 2천만 원이 안 됩니다. 마이너스인 기업도 많아요. 그쵸. 마이너스는 돈을 주고 다니는 겁니다, 회사에. 예. 마이너스인 기업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보면은 같은 그룹사고 연봉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유사한 두 회사가 있는데 이직률이 확 달라요. 이 회사는 왜 이직 낮을까를 보면은 정서 연봉이 확 다릅니다.
화폐 연봉, 정서 연봉 두 개 합해서 제가 총 연봉이라고 하는데 총 연봉이 높은 회사들이 화폐 연봉만 높은 회사들에 비해서 이직률이 확실히 낮습니다. 이 정서 연봉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하나가 이제 성장이거든요. 성장. 요새 이제 키워드가 성장이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결국 이제 내가 이 회사의 몸값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직이 디폴트니까. 회사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클 거냐를 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에서 나는 얼마나 클 거냐를 볼 것 같아요. 교수님의 그럼 계산에서 한국에서 정서적 연봉이 좀 높은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좀 있나요? 총 연봉 1등은 거의 매년 회사가 딱 하나 있어요. SK텔레콤. SK텔레콤은 뭐 월급도 정말 많이 주지만 정서 연봉도 매우 높은 회사고요. 그래서 제 아들들한테 회사원이 될 거면 SKT에 가라.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장 기업 9등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탑티어 기업 중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에요, 거의.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총 연봉도 뭐 2등 정도 하고 매우 우수한 회사고, 데이터로 이제 어느 회사가 좋고 나쁘고 높고 낮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 회사는 왜 좋은데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높아질 수 있는데가 궁금하신 거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간 거죠. 제가 여러 시간 머무르면서 임직원들 인터뷰하고 많은 것을 보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세 회사의 공통점이 뭐냐. 첫 번째가 자율성과 유연한 근무 환경이에요. 세 회사 모두 근무 환경이 되게 유연했다. 업무량과 스케줄을 자기 주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다. 두 번째는 성장.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가장 두드러진 거는 여기는 정말 구성원들을 성장시키는 회사구나.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그만둔 직원들은 자기 사업을 합니다. 직원들을 성장시키는 거에, 기업가로 성장시키는 데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새 회사를 관통하는 키워드 하나는 예를 들면 실패를 용인하는 회사. 실패해도 괜찮아. 결과 그 자체보다는 시도 자체를 평가하는 사이콜로지컬 세이프티가 높은 회사들이더라.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은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서 연봉은 일단은 경제적인 돈이라는 화폐 연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기업들. 정서적 연봉이란 건 어쨌든 약간 부가되는 개념인 거고. 그럼요. 소위 우리가 living wage라고 하죠. 먹고 살 정도의 연봉은 보장이 돼야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람이 귀해지는 시대에는 회사들이 직원을 보는 관점 자체가 바뀔 텐데 내가 정말 의리구나, 선택을 받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때 이제 선택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보통, 기업들은 돈을 생각하겠죠. 삼성도 SK도 LG도 현차도 R&D 인재 한 명을 두고 경쟁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우리가 이제 구글이랑 애플이랑은 경쟁할 수 없죠. 그래서 고관이 넉넉한 회사들조차도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고, 저는 그래요. 전공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돈으로 환산해야 사람들이 집중한다. 그렇잖아요. 그 직장은 직원 만족도가 98점이래. 그 직장의 직원 만족도를 돈으로 환산하면 3천만 원이래. 뭐 이거랑은 좀 다르지 않나요, 의미가? 그런 맥락으로 접근을 한 거죠. 사실 오늘 굉장히 거시적인 인구 변화에 대한 이야기부터 정서적 연봉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너무 흥미로운 시간이었고, 꼭 저는 교수님 저서를 좀 읽어보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소감 어떠셨나요? 제가 학교에서 고민하고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우수한 학생들 유치할까? 잔학계나 그 고민이거든요. 기업들이야 그냥 말로만 사람이 미래다 할진 모르겠지만 학교는 정말 학생이 미래인 거죠. 좋은 학생이 오지 않으면은 저는 생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고민을 기업들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뭘 가지고 사람을 끌어야 될까? 지금도 사실 일부 임원들은 정서 연봉이 높다고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가 너무 잘해주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확실한 거는 저희들은 다 집에 갈 거고 성우님과 성우님 후배들로 이제 회사가 채워질 텐데, 그때를 준비하는 회사랑 준비하지 않는 회사는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깊은 이야기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